엄마, 그 돈 우리가 쓸 테니 이제 요양원 알아봐요. 자식에게 뒤통수 맞고 비참하게 버려지기 싫다면 지금 당장 이 관계를 끊으세요. 죽을 때까지 대접받는 노후법은 따로 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 전세 빼서 우리 아파트 보태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엄마 혼자 살기에 너무 넓잖아요. 요양원도 요즘은 호텔처럼 잘 나온대요. 지난 설날 과일을 깎던 제 손등 위로 떨어진 아들의 그 한마디는 갓 구운 인절미처럼 끈적하고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제 남은 생을 도려내려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식당 주방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도록 일해서 뒷바라지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효도가 아닌 효율적인 고려장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깎던 사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못 들은 척 차를 마시며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고 저는 제 심장이 차가운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사과처럼 멍이 들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남으니 벽시계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짓누르는 망치질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이 집이 순식간에 낯선 타인의 소유물처럼 생경하게 느껴졌고 거울 속에는 제 인생의 모든 지분을 자식이라는 불량 주식에 몰빵했다가 파산해버린 초라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파출 부위까지 마다치 않았건만 돌아온 결과는 정리 대상 1순위라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던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자리가 얼마나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며 밤을 지새우던 그때 저는 제 인생의 핸들을 자식에게서 뺏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날에 참담했던 요양원 통보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터닝 포인트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계산기가 두드려지던 그 거실에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으며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저만을 위한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자식의 애정이라는 구걸 같은 밧줄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버린 뒤 제가 어떻게 대지 위에 우뚝 서게 되었는지 그 경이롭고도 독한 변화는 세상이 말하는 자식 농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잠식하려 할 때 저는 도망치는 대신 자식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할 우아한 반란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당시의 저로서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착한 엄마라는 감옥에 갇혀 죽어가지 않겠다는 선언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자식의 눈치를 보며 남은 생을 전전긍긍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발칙하고도 통쾌한 변화의 과정을 눈 하나 깜빡이지 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다녀간 뒤로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집안의 정막이 살기로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고요하다고만 생각했던 거실 구석구석에서 아들이 노리던 가구와 집기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고 무릎 관절은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시큰거리며 제 무능함을 조롱했습니다. 혼자서 높은 선반 위에 물건을 내리려다 휘청거릴 때마다 아들의 요양원 알아봐요라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밥 한 끼를 챙겨 먹는 일조차 버거워져 대충 찬밥에 물을 말아 넘기다 보니 거울 속 안색은 잿빛으로 변해갔고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아들은 슬퍼할까 아니면 집 팔 생각에 기뻐할까라는 독한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해결책은
역설적이게도 자식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굴복하며 자비를 구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눈독 들였던 예물시계를 예고 없이 찾아가 건네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가 더 잘할게.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할 테니 가끔 들러만 다오라고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정성과 시계는 고마움이 아닌 당연히 받아야 할 보너스 취급을 받았고 현관문을 닫고 돌아오는 제 등 뒤로 어머니가 이제야 좀 현실을 직시하시나 바라는 며느리의 콧노래 섞인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을 팔아산 평화는 고작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했던 방법은 돈으로 자식들의 관심을 강제로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쌈짓돈과 얼마 안 되는 연금을 쪼개어 손주들의 학원비를 대신 내주고 아들의 차알부금을 조용히 입금해주며 저의 존재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은 돈을 받을 때만 할머니를 찾으며 환하게 웃었지만 입금이 늦어지는 날엔 약속이나 한 듯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는 비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줄 때만 엄마 대접을 받는 제 모습이 마치 자식이라는 갑질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정 노동자처럼 느껴져 자괴감이 밀려왔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수록 제 생명줄이 끊겨가고 있다는 압박감에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은 주변 지인들과의 모임에 집착하며 나는 자식 없어도 잘 산다는 허세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댄스 강좌나 등산 동호회를 전전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보려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누는 대화의 팔알은 결국 누구 아들이 승진했네, 누가 며느리한테 용돈을 얼마 받았네 하는 식의 천박한 자랑질이었고 그 속에서 억지 미소를 짓고 돌아오는 길에는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이 더 짙게 배어 나와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남들의 행복을 시기하며 내 불행을 감추려 애쓸수록 제 가슴 속에는 독버섯 같은 우울함만 자라났고 그들이 건네는 위로조차 사실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비굴한 방법이 모두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 부품에서 마모되어 버려진 낡은 나사못이 된 것 같은 철저한 소외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해도 돌아오는 것은 도축을 기다리는 가축 취급이었고 돈으로 사려 했던 애정은 유효기간이 짧은 가짜였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으려 했던 위안은 오히려 독이 되어 제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할수록 제 영혼은 더 비굴하고 구질구질해졌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제 행복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넘겨준 대가는 혹독한 무기력증으로 돌아와 저를 침대에 묶어버렸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젖은 신발을 신고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한 채 제 삶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히려 제가 세워둔 기대치라는 높은 벽이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결책이라 믿었던 모든 행동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곳이 없다는 절망과 함께 기묘한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 맘대로 써보겠다는 도끼가 서린 각성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고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후에야 비로소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할 때 타인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멍청한 도박인지를 깨닫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며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서만 존재하려 했기에 그토록 쉽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장면은 바뀌어 시장통 골목 어귀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면서도 100원을 깎으려 실랑이를 벌이는 제 모습이 문득 제3자의 시선으로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비루하게 아낀 돈이 결국은 아들의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데 쓰일 것이 뻔한데 정작 제 입으로 들어가는 반찬값에는 벌벌 떠는 제 꼴이 너무나 가련해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죽는 날까지 남의 인생을 뒷바라지하다가 사라질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왔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콩나물을 사지 않은 채 빈손으로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를 위한 가장 비싼 백화점 수입 과일을 샀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해본 적 없는 우아한 사치이자 자식에 대한 첫 번째 반란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련의 실패들은 저에게 관계의 완전한 단절이 절실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당시에 저는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 젖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내면 당장이라도 고독사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섰고 주변 지인들을 멀리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꾸역꾸역 원치 않는 인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변화를 수용하게 된다는 말처럼 저에게도 마침내 기존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엎을 만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되었는데 동네 낡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홀로 책을 읽던 한 노파의 평온한 표정을 목격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고 누더기에 가까운 낡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큼은 자식에게 짐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고 깊었습니다. 그 노파의 모습은 제 가슴 속에 불을 지폈고 제가 그토록 갈구하던 평온이 타인의 손에 쥐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내면의 어떤 태도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를 버리려 했던 아들을 먼저 버리기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라면 눈여겨보지 않았을 동네 작은 도서관의 구석진 자리에서 먼지 쌓인 경전 한 권을 우연히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서 선생님은 제 굽은 등과 불안한 눈빛을 읽으셨는지 차 한 잔을 건네며 어르신, 남의 인생 사느라 참 고생 많으셨네요. 이제 그만 사표 내시죠라는 말을 툭 던지셨습니다. 그 평범한 한마디가 수십 년간 겹겹이 쌓아온 제 방어 기제를 단숨에 무너뜨렸고 저는 처음 보는 그분 앞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사표라니, 엄마라는 직업에 사표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은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혁명이었습니다. 사서 선생님은 제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시더니 자식에게 쏟아붓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사실은 가장 정교한 형태의 자애라는 의외의 조언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자식의 효도라는 가변적인 가치 대신 자기 자신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노후의 유일한 구원이라며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대화는 저에게 거대한 해머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는데 평생을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도리라 믿어왔던 저에게 자기를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닌 가장 고귀한 의무임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식에게 향하던 모든 신경과 기대를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심리적 단절을 연습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코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오지 않아도 먼저 걸지 않았으며, 혹시라도 연락이 와서 집 문제는 결정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예전처럼 변명하는 대신 그 집은 이미 매물로 내놨다. 돈은 내가 여행 가고 배우는 데 쓸 테니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라라며 담담하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냉정하게 느껴져 가슴이 아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제 마음의 근육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식의 안색을 살피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노후의 안전장치라 믿었지만 이제는 제가 스스로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독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작은 텃밭 가꾸기와 필사 모임에 참여하며 타인의 평가가 아닌 제 자신의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을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깨끗하게 포기하니 오히려 제 삶의 주도권이 저에게 돌아왔고 누군가 저를 챙겨주길 기다리며 보냈던 공허한 시간들은 오롯이 저만을 위한 몰입의 시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과거에 제가 했던 돈으로 환심사기나 지인들과의 껍데기뿐인 모임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온함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관계의 핵심이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제 내면의 당당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예전처럼 비굴하게 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존중하며 다가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의 미래를 위해 제 현재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며 저 자신을 매일 아침 가장 귀한 VIP처럼 대접하는 법을 즐겁게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라는 문자에 응, 나 정말 이럴 거야 라고 답장을 보내는 순간 저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나니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한 달 생활비의 지출 구조였는데 예전처럼 자식과 손주들에게 퍼주던 돈을 오로지 저를 위해 쓰기 시작하자 삶의 질이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던 무의미한 경조사비와 자식들 용돈을 끊고 그 돈으로 질 좋은 유기농 식재료를 사고 배우고 싶었던 서예 도구와 인문학 강좌, 수강권을 갖추자 통장 잔고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심리적 풍요로움은 이전에 비해 수십 배나 커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저를 위해 기꺼이 쓸 수 있는 제 의지 자체가 저에게 거대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기적처럼 뒤따라왔는데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며 긴장 상태로 지내던 시절에는 늘 달고 살던 소화불량과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새 고민하느라 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깊은 숙면을 취한 뒤 개운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루 세 끼를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정성껏 차려 먹는 시간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 되었고 식탁 앞에 앉은 제 모습은 더 이상 처량한 독거노인이 아닌 자기 삶을 향유하는 주인으로 보였습니다. 일상의 장면들도 훨씬 정갈하고 우아해졌는데 아침이면 창가에 놓인 화초들에게 물을 주며 잎사귀 하나하나의 성장을 지켜보는 소소한 즐거움이 제 하루를 꽉 채워줍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정갈하게 글씨를 쓰며 잡념을 털어내고 진력 동네 산책로를 걸을 때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제 발걸음의 리듬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평온한 루틴은
제 삶의 단단한 뼈대를 만들어 주었고, 이제는 자식이 몇 달째 연락이 없어도 그 녀석들도 지 인생 살기 바쁘겠지. 나도 내 인생 사느라 바쁘다라며 덤덤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노후 공포라는 유령이 완전히 힘을 잃었다는 점인데, 제가 저 자신을 행복하게 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요양원에 가게 되더라도 혹은 홀로 남겨지더라도 그전까지 제 삶을 스스로 아름답게 가꾸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실존적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버리니 오히려 명절에 가끔 만날 때 더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저의 당당하고 서늘한 태도는 역설적으로 아들 내외가 저를 더 어려워하면서도 정중하게 모시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집은 더 이상 자식들을 기다리는 초라한 대기실이 아니라 제가 꿈꾸고 사색하며 성장하는 고귀한 서재이자 휴식처로 변모했습니다.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낡은 커튼을 밝고 화사한 색으로 바꾸는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졌고, 가 공간 속에서 저는 비로소 타인의 부속품이 아닌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이 안정감은 외부의 그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제 내면의 평화를 뺏어갈 수 없으리라는 강한 믿음이 제 남은 인생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제 오랜 친구 영숙 씨의 경우도 저와 비슷한 길을 선택하며 평온을 찾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내어주고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할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내려 남은 작은 아파트를 지키고 자식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의 원망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영숙 씨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소일거리를 시작했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며 자식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존중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엄마의 눈치를 보며 반찬을 싸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인 박 선생은 은퇴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온갖 모임에 참석하며 돈을 썼으나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한 채 고전 공부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한 뒤로 얼굴빛이 몰라보게 좋아졌으며, 이제는 명절에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모두에게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제 이웃이었던 한 분은 자식과 절연하겠다는 선언만 앞세운 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보상 심리를 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결국 더 큰 고독감에 빠져 건강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만의 노후를 구축하는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본능 자체를 과감히 수술대 위에 올리는 용기입니다. 자식에게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혹은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다시 예전의 비굴한 삶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길 때 비로소 이 방식은 힘을 발휘하며, 이는 단순히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통쾌한 노후 생존 전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3가지 조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몫을 끝까지 쥐고 계십시오. 도는 노후의 근육이자 자식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혼자 시간을 보내는 능력을 매일 연습하십시오.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결국 자식에게 구걸하는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성취에서 기쁨을 찾는 작은 취미를 반드시 가지십시오. 내가 나를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켜준 등불은 언제든 꺼질 수 있지만 스스로 밝힌 내면의 등불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우리를 길 잃지 않게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자식 농사 끝에 상처만 남은 여러분께 작은 통쾌함과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